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섹션에서 이거 네 번째 섹션입니다. 예. 퍼틸리티 트랜지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물론 이제 설명이 완벽하지도 않고 또 어떤 뭐 여러분 어떤 이제 사회학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혹은 또 여성학이라고 하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네 번째 섹션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어서 이쪽 분야에서는 또 이런 시각으로 보는구나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국가가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출산율이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어떤 국가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전보다 더 적은 숫자의 자녀를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산율의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도록 하죠. Reduced fertility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증가율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70년대 혹은 80년대 그럴 때 뭐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그 이제 출산 혹은 이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됐죠. 그 정부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다양하게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녀를 3명 갖게 되면 뭐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어떤 보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마련을 했는데요. 어, 네, 뭐 자세한 제가 뭐 출산 정책 이런 것들은 잘 몰라서 뭐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출산율 제고 정책 뭐 이렇게 선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산율은 왜 하락하는 것일까? 가장 그 대표적인 답은 바로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전보다 더 적은 숫자의 자녀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네 가지 채널이 가능한데 경제 성장 과정에서 네 가지 채널을 통해서 출산율 하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처음 봤던 사망률이 하락하는 현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부모와 이제 자녀들 사이에 어떤 그 자원의 배분 혹은 이제 그걸 우리가 인터제너레이셔널 모빌리티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그 재산의 그뭐 상속의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소스의 흐름 뭐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퀄러티와 퀀터티에 대한 상충 관계, 트레이드 오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퀄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 그다음에 더 나은 어떤 성장 환경, 성장 배경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퀄러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퀀터티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자녀의 숫자,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내가 가질 것인가, 퀀터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이제 상충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뭐 자연스럽게 모틸리티 리덕션이 자연스럽게 퍼틸리티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틸리티 사망률의 감소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의 이제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이제 아기의 숫자, 그러니까 몇 명을 그 신생아 몇 명을 내가 가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관심은 성장한 자녀의 수잖아요. 어른이 된
성장한 성장한 그러니까 어른이 된 성장한 자녀의 수가 부모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텔리티 레이시 비교적 높은, 그러니까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에서는 한 명의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어른이 되는 어른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어른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률의 감소는 실제로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관심을 갖는 것은 태어난 자녀의 숫자가 아니라 생존해서 어른이 된 성장한 자녀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까지 생존한 자녀의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세 이상. 보통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15세 이상만 되면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태어난 자녀의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상 된 성장한 자녀가 몇 명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만일 사망률이 하락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가족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두 명을 낳았을 때 두 명 다 15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러면 두 명을 다 낳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실 원래 한 명의 자녀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된 자녀가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사망률이 높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50%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사망을 해요. 그럴 경우라면 두 명을 낳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어른이 되는 경우를 기다리겠지만 그런 상황을 예상하겠지만 만약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서 두 명의 자녀를 가졌을 때 두 명의 아이가 무탈하게 두 명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굳이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모든 커플들이 한 명의 15세 이상 자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딸, 아들 구분하지 않고요. 한 명의 15세 이상 자녀를 갖고 싶어 해요. 자, 만일 사망률이 50%예요. 혹은 15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50%라고 가정한다면 이 커플은 아마도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려고 하겠죠. 적어도 최소한 2명의 신생아를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학이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가족학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학생들에게는 가치관의 어떤 상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두 명의 자녀 중에 사실상 한 명은 인슈어런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사망률이 하락해서 모든 아이들이 무사히 15세까지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두 명의 자녀를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커플들이 한 명의 자녀만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에 의해서 출산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대치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경우에 출산율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치 효과가 소득 효과,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대치 효과고요. 인컴 이펙트가 소득 효과입니다. 대치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출산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